안녕하세요, 리씨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전시는 서울 세종문화회관 한가람미술관에서 9월 10일까지 진행하는 라유디피 색채의 선율전입니다. 라유디피가 어떤 예술가인지 그리고 이 전시에 다녀온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공유해 볼게요. 프랑스 예술가 라유디피는 생애 전반에 걸쳐 다양한 예술 스타일을 선보였던 예술가입니다. 19세기 인상주의풍을 시작으로 그의 예술은 후기 인상주의와 야수주의, 입체주의를 모두 거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다양한 서조를 연구하며 본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예술을 구현하기 위해 한자리에 머물지 않고 평생 도전을 이어온 제가 참 존경하는 예술가 중 한 명입니다. 이 작가 현재 제가 방문했던 한가람 미술관과 더불어 더현대 서울에서도 동시 전시 중인데요. 국내에서 같은 기간에 한 작가의 전시회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은 라유디피가 최초라고 하네요. 아무래도 대중들에게 디피는 반고흐나 마티스, 피카소만큼 유명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디피라는 작가가 많은 이들의 최애 작가로 등극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라유디피는 순수 회화뿐만 아니라 도자기, 타페스트리, 섬유 디자인까지 다양한 방면으로 자신의 예술을 구현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예술가예요. 이번 전시에서는 회화 작품을 중심으로 한 판화, 섬유 디자인, 패션 디자이너와 협업한 의상들과 사파 등 다채로운 작품들로 라유디피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미술사조들이 여럿 있는데요. 그중 한 사조가 일반적인 고정관념을 부수는 다채롭고 자유로운 색채의 향연을 품고 있는 야수주의입니다. 제가 오늘의 주인공 라유디피를 알게 된 것도 야수파 화가들을 공부하면서였죠. 재밌는 건 이 작가, 제가 서양미술사 입문서적으로 공부한 클릭 서양미술사라는 도서의 총 345페이지 중 4분의 1면적의 정보로 알게 된 작가였는데 그 한바닥에 첨부되어 있던 디피의 이 경마장 작품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한동안 휴대폰 배경화면으로 삼으면서 이 작가에 대해서 얼마나 찾아봤는지 몰라요. 디피의 작품을 보면 마치 정식 교육을 받지 않아서 형식적인 틀에 얽매이지 않고 독특한 색과 선을 그린 날것의 미술을 하신 분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게 이야기하면 밝고 경쾌한 느낌과 귀엽고 아기자기한 그림의 구성이 마음을 평온하게 한다고 생각했고, 편하게 이야기하면 툭툭 날려 그린 세상 참 편하게 그림 그리신 분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분 프랑스에서 가장 인정받는 파리 에콜데보자르라는 국립미술학교에서 정식 아카데미 교육을 받으신 분이셨더라고요. 이번 전시 리뷰는 디피의 작품에서 자주 발견되는 키워드들을 작가의 생애와 함께 짚어보는 식으로 전개해 볼게요. 디피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프랑스 북부 노르망디 지방의 항구 도시 르아브르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이처럼 르아브르, 니스 등의 바닷가 풍경은 디피에게 평생의 영감의 원천이 되었고 바다와 범선은 그의 그림에서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그림을 감상하다 보면 바닷가 전경만큼 자주 등장하는 재재가 악보와 바이올린 그리고 악기를 연주하는 음악가인데요. 음악에 대한 디피의 애정은 그의 아버지의 영향력이 컸습니다. 그의 아버지 레옹 마리우스 디피는 오르간 연주자이자 교회 성가대의 지휘자로 여가 시간에 음악을 즐겼던 분입니다. 그 영향을 받아 디피의 형제들은 모두 음악업계에 종사하는 음악가 집안이었다고 해요. 가족의 지지를 받고 전문 미술학교에 입학한 디피는 사실주의 화가들이 즐겨 사용했던 따뜻한 향토 색감과 대상의 인상만을 남긴 인상파 예술가들의 묘사법에 매료되었습니다. 디피는 르아브르 근처에서 인상주의 화가 부댕과 모네가 자주 그렸던 해변가를 자주 습작했다고 해요. 그리고 1905년 디피의 예술관에 큰 전환기를 맞는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앞으로의 미술의 흐름을 제시한 앙대팡당전이 열렸던 1905년은 현대미술의 첫 문을 연 야수파와 입체파가 등장했던 해이기도 하죠. 그중 세간의 이슈가 된 두 작품이 재현의 의무에서 색채의 해방을 주장했던 야수파의 대가 앙리 마티스의 삶의 기쁨 작품과 재현의 의무에서 형태를 해방시킨 입체파의 대가 파블로 피카소의 아비뇽의 처녀들이었어요. 그중 처음 라유디피의 마음을 사로잡은 화풍은 야수파의 대가 앙리 마테스의 전례 없던 무한한 가능성의 색채 접근법이었죠. 그는 마티스를 중심으로 형성된 야수파 운동에 참여하며 활발한 전시 활동을 이어갑니다. 야수파에 대한 디피의 해석은 자유롭고 경쾌한 선과 편견을 깨는 독창적인 색채 표현의 확장이었으며 이러한 기법으로 프랑스의 한적한 거리와 해변, 경마를 포함한 야외 활동을 주제로 즐겁고 활동적인 장면을 많이 남겼습니다. 디피는 양차 대전을 모두 겪었지만 그는 그의 예술에 좋고 아름다운 것만을 담고자 했습니다. 어차피 그림은 사실을 담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술가의 마음을 담는 것이라 참혹한 현실을 굳이 남기고 싶지 않았던 라유디피. 문득 그의 예술에 대한 마음가짐과 열정 그리고 화풍을 보니 저는 개인적으로 국내 화백 장욱진이 떠올랐습니다.
장욱진은 전쟁의 비극적 상황을 해학적으로 표현했고 멋을 부려 두려움을 지웠다. 장욱진은 전쟁의 아픔과 불안과 혼란을 그림 밖으로 모조리 몰아냈다. 피폐하고 궁핍한 전쟁통에 예술이 줄 수 있는 유일한 해법, 희망만을 담았다. 장욱진 화백의 그림이 뒤피의 그림과 닮았다는 느낌이 드는 건 대상의 함축적인 묘사뿐만 아니라 마치 순수한 어린아이의 시각으로 세상을 본 것처럼 단순하고 평화로운 붓터치로부터 오는 듯했어요. 테두리 없이 그려낸 유화 작품들인데 마치 물을 많이 묵은 수채화 같지 않나요? 보면 참 편안하고 아기자기한 느낌이 드는 작품들인데 세계대전 혹은 한국전쟁을 겪은 후 참혹한 세상을 두 눈으로 본 이 두 작가의 생애를 모르지 않으니 행복 가득한 그림임에도 가슴 한켠이 애잔하더라고요. 1906년 폴 세잔의 회고전 이후로 전 세계 예술가들은 세잔 열풍에 빠집니다. 뒤피 역시 1907년 야수주의적인 성향을 접고 입체주의적 접근을 시도하는데요. 그 배경에는 바로 세잔의 영향력이 있었죠. 뒤피는 당시 피카소와 함께 입체파의 창시자로 맹활약 중인 조지 브라크와 돈독한 친분을 유지하며 입체파적 그림을 그립니다. 이 둘은 동시대의 입체파가 보여줬던 실험에 머물기보다 최초로 묘사 대상을 사각면의 입체적인 큐브 형식으로 세분화하여 탐구했던 유명 후기 인상주의자 세잔의 그림을 분석하며 새로운 창작 활동의 방향성을 보여줍니다. 평소 문학인들과 가까웠던 뒤피는 지인들의 책에 일러스트를 그리는 부업을 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그림으로 전달했던 게 아니라 뒤피 자신만의 스타일로 작품을 이해하고 그 느낌을 그림으로 담아냈죠. 그래서인지 뒤피는 참 많은 분야에서 창작 활동을 했음에도 그가 남긴 모든 작업물에서는 뒤피만의 냄새가 배어 있습니다. 뒤피의 사파들은 이번 전시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는 생애 동안 고대고전을 포함해 동시대 작가의 소설 또는 시집 등 다양한 장르의 일러스트 작품을 남겼는데 각 장르에 어울리는 기법으로 애칭과 석파나 목파나 등을 선보였죠. 1910년 라울 뒤피는 시인 기욤 아폴레네르의 시집 오르페우스의 행렬, 부제로는 동물 시집의 사파를 목판으로 제작하게 됩니다. 본래 이 사파는 아폴레네르의 절친이었던 피카소에게 의뢰된 작업이었는데 누구보다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던 피카소는 이 제안을 거절합니다. 덕분에 뒤피가 이 목판화 작업을 맡게 되었고 이는 그의 인생의 또 다른 전환점이 됩니다. 뒤피는 중세의 목판화처럼 나무판을 칼로 깎아 그 위에 안료를 묻혀 찍어내는 형식으로 이 그림을 완성했는데요. 흰색과 검은색의 뚜렷한 대비가 매우 정교하면서도 아름다웠어요. 그 이후 뒤피는 지속적으로 창작의 영향력을 넓히며 직물 프린트 작업과 세라믹 등 상업미술 분야에서 큰 영향력을 과시합니다. 뒤피는 직물 프린트의 대가로서 당대 패션업계에서도 큰 영향력을 미치는 유명 인사가 되었는데요. 그 당대 프랑스 최고의 꾸뚜리 디자이너 폴 포아레와 협업이 이어지면서 그의 추상적 패턴이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그 후 실크 제조업체인 비앙키니 페리아와에 활동하며 그의 디자인이 특허권을 받고 직물 디자이너로서의 전문성을 인정받게 됩니다. 뒤피와 푸알의 페리에사와의 작업은 요즘 패션계에서도 자주 이슈화되고 있는 현대미술과 패션의 파트너십의 초기 형태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그 내막에는 더 중요한 의미가 존재했습니다. 당시 뒤피의 활동은 패션업계에 불어온 새로운 변화뿐만 아니라 예술이란 과연 무엇인지, 예술이 인간에게 미치고 있는 영향은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주는 계기가 되어줍니다. 뒤피의 직물 디자인에서 역시 뒤피 고유의 냄새가 납니다. 프린트의 색감, 프린트에서 조화를 이루는 형상들은 그가 회화에서도 자주 언급했던 요소들인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의 프린트가 소중한 의미를 가졌던 것은 단순히 예쁜 모양과 빛깔, 그 외엔 아무런 가치를 갖지 않았던 섬유 디자인에 대한 관념을 완전히 무너뜨린 새로운 자극이 되어주었다는 점이에요. 이건 2014년 메종 마르지엘라가 라울 뒤피가 디자인한 바이올린 패턴 직물을 사용해 제작한 셋업입니다. 이렇듯 뒤피의 패션 작품은 여전히 디자이너들에게도 지속적인 영감을 주며 현재 패션계에서도 그 영향력을 행사 중이죠. 파리 현대미술관 내부 중앙에 전시된 라울 뒤피의 전기요정은 1937년 파리 만국 박람회의 전기방을 위해 뒤피에게 의뢰되었던 작품입니다. 작품 자체도 아름답고 의미가 있지만 당시 화학자 자크 마로제가 개발한 마로제 기법을 사용하여 가로 60m, 세로 10m에 달하는 이 거대한 작품을 10개월 안에 제작했다는 사실 또한 놀라울 따름입니다. 아무래도 이 작품 너무 거대한 벽화 작품이어서 국내에 모셔오는 것이 불가능했기에 뒤피가 당시 이 작품을 제작한 후에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싶어서 재제작했던 몇 개의 조각 작품들이 원작으로 한가람 미술관에 와 있습니다.
이 작품들은 DP가 자택에서 보관했던 작품이라서 어찌 보면 그의 기운이 더 가깝게 느껴지는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모인 작품들은 지금까지 뿔뿔이 흩어져 있던 개인 소장품들이 한데 모여 합을 이룬 이례적인 순간인 거라서 더욱 소중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릴 작품은 전시의 동선을 거슬러 제일 초입부에서 만날 수 있었던 DP의 부인 에밀리 앤느 DP의 조상이에요. 이 작품을 보면 어떤 요소들이 DP의 냄새를 풍기는 것 같으세요? 저는 첫째, 입체감이 없는 가구들과 인물 묘사와는 대비되는 장식적인 패턴의 의상과 식탁보에서 DP만의 야수파적인 해석이 보이는 듯 했어요. 특히 에밀리 앤느가 입고 있는 의상은 DP가 직접 디자인한 패턴의 드레스라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난히 거대하게 묘사된 에밀리 앤느의 두 손에서 입체파적인 시각 접근이 보인다는 점이에요. 한 작품에 조화롭게 야수파적인 요소와 입체파적인 요소가 담긴 그림인 것을 보니 이 두 사조를 꾸준히 탐구했던 DP가 떠오르게 되죠. 마지막은 파란색 면으로 바탕을 가득 칠한 화면 구성입니다. DP는 파란색을 참 좋아했고 파란색을 정말 많이 사용했던 예술가로서 DP를 대표하는 색으로 파란색이 자주 언급됩니다. 파란 색깔만이 고유의 개성을 가진 유일한 색이다 라는 말을 하며 파란색에 대한 그의 애정을 과시하죠. 1953년에 생을 마감할 당시 DP가 세상에 남긴 작품의 수와 그의 활동 영역은 이례적인 수준으로 방대했습니다. 3,000점에 달하는 회화와 6,000점의 수채화, 4,000점의 대형 드로잉, 1,500여 점의 직물 프린트, 그리고 애칭, 목판화와 석판화, 도자기, 타피스트리까지 자신을 찾기 위한 수많은 도전과 연구를 평생 업으로 여기셨던 분 같았어요. DP는 그의 40대부터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심하게 고생하다 끝내 치료 과정에서 얻은 부작용인 장출혈로 사망합니다. 말년에는 손 마디마디가 다 굳어버려서 붓을 잡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그런 장애가 그의 예술혼을 결코 막지는 못했습니다. DP는 굳은 손가락에 끈으로 붓을 고정시켜 창작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DP에게 예술은 본인 자신이었고 본인 자신이 즉 예술이었던 것이었죠. 평생을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예술을 창조하기 위해 열심했던 그의 모습은 마치 그가 참 좋아하던 깊고 넓은 푸른 바다를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쾌하고 시원한 라울 DP의 작품으로 무더위를 조금이라도 잊어보는 시간 가져보시는 거 어떨까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되셨거나 흥미로우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이상 리쉬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